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객지라입니다. 월요일인데 오늘 굉장히 낮에는 뜨거웠고 지금은 비가 오려고 해서 조금 아까 나갔더니 굉장히 후덥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월요일 보내셨는지요? 저는 뭐 또 오늘 힘차게 월요일을 보내고 오늘 저랑 같이 마케팅하는 친구가 책맥 이벤트 여러분들이 책이랑 맥주 인스타그램에 같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벤트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발표 결과 대구에 있는 분이 사용자분이 응모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갑자기 대구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대구가 너무 뜨거워서 데프리카라고 하던데 제가 가서 뜨거운 데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같이 시원한 책맥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재봉님 안녕하세요. 영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어제 표현의 기술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의 기술을 읽었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 밤인데도 뭐 평소보다 아주 많으신 분이 들으신 건 아닌데 들으시러 들어왔던 분은 끝까지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시민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과 안 좋아하시는 분의 호불호가 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명섭님, 상국님, 영철님, 창령님, 재한님, 네, 다 반갑습니다. 월요일 저녁인데 다들 피곤하실 텐데 들어와 주셔서 반갑고요. 오늘은 졸리지 않게 오늘 아까 엄마랑 통화했더니 좀 구연동화 스타일로 읽어보라고 하시던데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 읽기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성님 안녕하세요. 지금 표현의 기술 두 번째 시간이고요. 표현의 기술은 유시민 작가님과 만화가 정훈이 님이 같이 공저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파나 만화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진보냐고요? 라는 장이랑 그 다음에 악플에 대해서 좀 읽어보았고요. 또 어제 제가 그 목차를 보면서 어떤 챕터를 읽어드릴까요? 했는데 이 감정이 어쩌란 말인가와 비평은 누가 하지? 이 파트를 얘기하셔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감정이입 어쩌란 말인가 파트인데요. 약간 독서의 방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를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독서는 간접 경험이에요. 제대로 간접 경험을 하려면 글쓴이에게 최대한 감정이입을 한 상태로 글을 읽어야 합니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독해해야 한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어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접 경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독서는 타인이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쓴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펼치는 논리, 그 사람이 표현한 감정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평가와 비판은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글 속으로 들어가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종종 읽던 책을 가슴에 대고 꽉 누른 채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흡연을 그만두기 전에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화단 근처를 서성이면서 진하게 담배 한 대를 피우기도 했죠. 깊고 강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1년에 300권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책을 읽어치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독과 속독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는 데 집착하지 말고 몰입의 순간을 즐기는 데 집중한다면 굳이 빠르게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몇 권을 읽든 마음을 열고 책 속으로 들어가 글쓴이가 전해주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이 코스모스의 예를 들었는데 코스모스 너무 빡세서 다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래 글은 2015년 11월 5일 경향신문에 실린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의 칼럼입니다. 감정이입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글이라 생각해서 몇 단락을 소개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는 사소하지만 꽤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한다. 빅리의 저택을 방문했던 언니 제인이 그만 병에 걸려 며칠 더 머물게 되었다. 적극적인 동생 리지는 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빅리의 저택에 가려 한다. 가난한 리지의 집에는 여분의 마차가 없다. 하지만 언니가 걱정된 리지는 걸어서라도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울타리를 넘고 몽덩이를 건너 흙투성이의 길을 5km나 걸어 빅리의 저택에 도착한다. 당연히 엉망이다. 양말도 더러워지고 얼굴도 붉게 달아올랐다. 그런 모습으로 조찬실에 들어가자 빅리의 여동생들은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째려본다. 리지의 젖은 드레스를 경멸하는 빅리 자매, 제인을 험담하는 잉그렛 모녀. 그들은 말하자면 19세기의 갑이다. 그녀들은 많은 상속 지분을 가진 고귀한 신분의 여성들이었다. 부유했고 안전했으며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예쁘게 자라나 젠틀이 신분의 남성과 결혼해 상속 지분을 평생 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들의 삶이자 미래였다. 반면 우리 주인공인 리지나 제이는 을 중에서도 을이었다. 딸부잣집 가난뱅이나 고아였으니 말이었다. 네, 책은 현재 유시민 선생님의 표현의 기술을 읽고 있습니다. 강유정 씨는 아마도 이 소설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처음 읽었을 겁니다. 독자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분을 느끼게 됩니다. 출생이라는 제비뽑기에서 행운을 거머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부유층의 상속자들이 행운의 여신이 외면해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주인공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경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칼럼에는 제인 에어와 오만과 편견을 읽으면서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했을 소녀 강유정의 심정이 묻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책을 많이 읽는데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책 속으로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약간 표현의 기술이라는 자체가 책을 쓰는 분들 혹은 또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죠.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으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귀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재미있는 책,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책, 내가 감동받는 책을 읽으면서 사는 게 최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책을 고르실 수 있도록 책일지라가 책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사람 어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책을 읽다가 영화의 한 장면이나 어떤 화가의 그림이 떠오르면 그 문장이 밑줄을 긋고 책 여백에 연필로 메모를 합니다. 빌려온 책이라면 포스트잇을 붙이고 적어야겠지만요. 글쓴이의 주장에서 중대한 허점을 발견했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 대목을 옮겨 적고 내 생각을 보태 컴퓨터 내문서 폴더에 저장해두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책을 읽고 다 읽은 다음에 표시한 부분을 훑어보면 반복 학습 효과가 생겨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네, 어떤 왠지 서비스가 생각나죠? 제 입으로 말할 순 없지만. 네, 그래서 이러한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 약간 그 작가님이 슬플 때 읽었던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비밀 부분으로 남겨둘게요. 좋은 이별이라는 책을 읽었던 작가님의 개인적인 감정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껴두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저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기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느라 아예 책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슬플 때, 분할 때, 억울할 때,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는 책을 펼칩니다. 그런 감정을 대면하는 방법, 그것과 공존하는 방법, 그 무게를 견디는 방법을 책에서 찾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만두는 문제를 고민하던 시기에는 무려 2500년 전에 살았던 중국 사람 구런의 어부사에 나오는 문장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르면 발을 씻으리라. 저는 혼탁한 광물을 맑게 하고 싶어서 운동을 했고 정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껏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창랑의 물이 여전히 흐렸던 것이죠. 이것을 내 책임이라 생각하니 자꾸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런은 어부의 입을 빌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랑의 물이 맑거나 흐린 것을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상을 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의 짐이 줄어들더군요.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배우려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귀하게 다가오는 것은 배움보다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배우는 책 읽기를 넘어 느끼는 책 읽기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넓고 깊고 섬세하게 느끼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자 텍스트로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네, 그 작가님이 앞에 사실 서두에서 그런 걸 밝혀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사실 이제 글쓰기 강의라는 책을 내고 여러 군데 강의를 다녔는데 그 건축 디자이너 분이 오셔서 이 글쓰기가 자기가 하는 일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이해하고 감정이입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어떤 창작이나 이런 삶을 풍부하게 하는 활동의 뭐 원동력이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평은 누가 비평하지? 이 부분을 또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 비평하면 유시민 작가님이 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이 책이 글쓰기에 초점이 되게 두어져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썰전 같은 거 봐도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내셔도 더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좋지 못한 사회 현상을 분석, 비판하거나 책, 영화, 노래, 연극과 같은 문학예술 작품을 평가하죠. 이런 글을 모두 묶어 비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예시를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조선일보 주말뉴스부장 한현우 기자가 간장두종지라는 칼럼으로 세인의 입길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길을 건너기 귀찮았던 어느 날 한현우 부장은 일행 셋과 함께 조선일보사 근처에 중국 음식점에 가서 탕수육과 면 요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넷인데 간장 종지는 2개만 나왔나 봅니다. 종업원한테 간장 종지를 더 달랬더니 간장 종지는 2인당 하나라는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이런 불친절한 처사에 열받아 환청까지 듣게 된 한현우 부장은 그 이야기를 칼럼으로 써서 분을 풀었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지만 음식점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자비를 베풀기까지 했죠. 그런데 조선일보사 근처 다른 중국집 이름 셋을 거명하면서 그 집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일이 좀 있었죠. 페이스북에도 왜 일기를 신문에 쓰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칼럼을 비평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쓰실 겁니까? 그런데 이 유시민 작가님은 칼럼으로서의 훌륭한 요건들을 갖췄다. 무엇에 관한 글인지 주제가 분명하다.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논리적 맥락으로 말이 되게 엮었다. 주제와 무관한 것들을 끌어들이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했다. 꼭 맞는 단어와 표현, 자연스럽고 쉬운 문장으로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 4가지 요건에서 잘 쓴 비평이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간장두종지 칼럼은 잘 쓴 비평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평은 기술적 완벽함이 반드시 독자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간신문을 구독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쓰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중요한 사실로 취급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고 무시하거나 사실에 대한 해석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개인적 취향에 객관적 진리의 옷을 입혀 내보낸 비평을 볼 때마다 그 비평을 비평하고 싶은 욕구가 치솟습니다. 그런들 무엇하랴 싶어서 마음을 거두긴 하지만 의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비평은 도대체 누가 비평하나? 그런 의문입니다. 저도 비평은 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신문 기고를 했습니다. 요즘은 방송 토론에도 가끔 나가고 예능인지 시사교양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토크쇼에도 출연합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유시민의 타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매주 정치사회 문제를 비평하기도 했죠. 저는 비평을 면제받는 특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게시판을 꼼꼼히 살핍니다. 온갖 비평과 욕설이 다 있어요. 댓글 다는 분들, 저는 다 읽으니까 마음껏 비평하십시오. 라면서 그 JTBC 밤샘 토론에 출연했던 내용에 대해서 엄청난 다시 그 비평을 비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길이가 긴 관계로 또 아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평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김기문님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비평 이야기를 하는 김에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 서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평 쓰는 방법을 익히면 다른 분야 비평도 잘할 수 있어요. 꾸준히 서평을 쓰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소설가 장정일 씨는 이미 오래되었죠. 장정일의 독서일기 시리즈와 장정일의 공부는 책을 이해하는 데도 좋을 뿐 아니라 장정일이라는 작가를 나아가 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평화학자이며 여성학자인 정희진 씨도 여러 신문과 잡지에 서평을 씁니다. 정희진처럼 읽기라는 책도 냈죠. 두 분의 서평은 배합 비율과 색깔은 다르지만 책 자체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나름의 해석 둘 다 제공합니다. 어떤 분야, 어떤 주제든 비평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서평이라면 두 가지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관한 객관적 정보와 비평하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서평은 책 자체를 정확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에 관해 쓴 책이며 그 특성은 어떤지, 책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을 읽고 블로그에 서평을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책을 읽은 사람만 서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책인지 모르면서 서평을 보는 이가 더 많을 겁니다. 일단 어떤 책인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개해야 읽는 이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서평은 또한 책을 읽은 소감, 해석, 평가를 담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책 소개일 뿐 서평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쓴 서평을 읽으면서 같은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평이 지닌 가치이며 서평 쓰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책 소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뭔가 제 의견을 추임새로 넣기는 하지만 좀 서평 쓰는 거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한다면 책 방송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5년 뒤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화 비평도 그렇습니다. 스포일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는 선에서 영화의 기본 정보와 중요한 콘텍스트는 알려주면서 비평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새로 개봉하는 영화에 대한 비평은 관객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이거나 그 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그런 힘이 있는 비평이라야 가치가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유식한지, 철학적으로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화려한 글솜씨를 지녔는지 과시하려고 쓴 것 같은 영화 비평은 독자를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죠. 트위터에 굉장히 말투는 화려한데 내용이 되게 이렇게 당연할 때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은 만인이 글을 쓰는 세상이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비평을 쓸 수 있고 남의 비평에 대한 비평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비평 쓰기의 원칙에 따라 글을 써보십시오. 한 줄 댓글만 쓸 때보다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질 겁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 수준 있는 비평을 쓰면서 산다면 자신의 인생이 깊고 풍부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비판적인 읽고쓰기 능력 슈퍼맨이라고 상수님이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책이 아까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챕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비판해야지 이러고 책 보지 말고 공감을 먼저 한 다음에 자기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아서 비평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여차여차 제가 좀 뛰어 오다 보니 이제 이 책이 사실 11장까지 돼 있고 11장부터는 그 정훈이 작가님의 이렇게 만화로 돼 있어요. 이 만화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재미있는데 그러다 보니 10장이 유시민 작가님의 마지막 장인데요. 생각보다 제가 빨리 읽었어요. 너무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글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라 독자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가와 작가 아닌 사람 사이에 넘지 못할 담벼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 글쓰기와 생활 글쓰기를 엄격하게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보통신혁명이 삶의 환경을 빠르게 바꾸는 지식 기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글 쓰는 사람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글을 씁니다. 예전에는 말로 하는 많은 것을 지금은 글로 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필담의 시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잘 쓰려면 문장을 쓰는 기술, 글로 표현할 정보, 지식, 논리, 생각 등의 내용, 그리고 독자의 감정이입을 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글 쓰는 기술은 외모입니다. 롱다리, V라인, S라인, 빨래판 복근 같은 것이죠. 내용은 사람이 가진 거예요. 체력, 돈, 재능, 지식입니다. 감정이입 능력은 성격, 마음씨,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죠. 얼굴이 예쁘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고와야 생각이 바르고 가치관이 뚜렷해야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글쓰기도 인생과 같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은 이 뒤에는 좀 생활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보고서와 회의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좋았는데 글 쓰는 아이들에게 격려를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녀가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글쓰기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저 좋았던 그 부분 잠깐만 소개하면 밑줄은 못 쳤는데 아이가 쓰는 일기를 보지 마십시오. 부모나 선생님이 일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가 확신하면서 일기를 쓰게 하십시오. 이 부분도 좋았고요. 아이와 합의해서 가끔씩 아이가 선택해서 보여주는 일기만 보십시오. 문장력도 보고 내용도 살피십시오. 그러나 내용에 대한 도덕적 훈계는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한 문장은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더 실감나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도 함께 일기를 써보십시오. 누구에게도 일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쓰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쓴 일기 중에 적당한 것을 골라서 자녀와 함께 보십시오. 네, 이렇게 자녀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한다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보다 또 이렇게 반대로 시간 조절을 좀 처음인데 근데 연애 편지 쓰기는 없네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빨리 조금 제가 준비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챕터가 저는 제일 좋았어서 어제 소개 못한 첫 번째 챕터를 오늘 시간이 남으면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또 그러면 좀 막 준비한 부분이 또 이렇게 꼬일 것 같아서 사실은 어제도
뭐 글쓰기 책이 아니라 에세이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에세이가 맞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과 정훈이 작가님의 철학이나 가치관, 사고를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에세이 책이고요. 그리고 저희 7월의 주제에 맞게 휴가지에 가지고 가셔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체가 그냥 옆에서 대화하듯이 이런 뭐 구어체로 쓰여져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또 유시민 선생님의 말투가 잘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쨌든 한국에 글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브런치 같은 데도 많이 글을 쓰시다 보니까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하기에 대한 책이 나오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 말하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책이 나온다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상수님은 책 읽을 때 정독하시나요? 스킵 리딩 하시나요? 형광펜 쭉 하려면 어떤 독서 방법이 좋을지라고 하셨는데 평소에는 정독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꼭 뭐 이렇게는 들고 있어요. 형광펜이랑 펜을 들고서 저는 원래 제가 읽는 책에는 낙서가 아니라 거의 일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백에다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제 독서 습관에는 앞에서부터 빼먹는 챕터 없이 어떤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읽거나 뭐 앞에 프롤로그 잘 안 읽으시잖아요. 저는 왠지 다 읽지 않으면 왠지 남겨두면 찜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꼼꼼히 읽는 편인데 요즘은 아무래도 빨리 읽다 보니까 조금 그냥 스키밍 하면서 체크하는 편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챕터는 사실 못 읽고 한 반 정도 챕터를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부분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이고 네, 제이스님 말대로 오늘 기분 좋습니다. 내일의 책은 그 마포 김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괴수전이었나?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의 그 소설을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이 아니죠. 오늘 월요일 밤이죠. 월요일 밤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